몽골 발표자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적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수들라든지 체류 자격별 외국인 수,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T9 단순노동 고용 거래제의 수 이런 부분들은 통계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제가 발표한 내용에도 그런 통계도 있는데 약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선한 통계 시점하고 몽골 발표자가 발표한 시점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우리 외교부 것은 올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최신 통계를 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통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통계 수치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떤 참고를 하는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로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것 가운데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소위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식민지를 겪어서 식민지 국가에서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회에 세계 유일의 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 경제 선진국으로서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큰 사회적인 도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살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하고 산재사고 사망인데, 이 가운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성과가 있었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자살하고 산재 예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3대 사고로 인한 국민 생명 지키기를 벌였고, 그 뒤에 윤석열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절반으로 주겠다 했는데, 그건 또 대표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대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그리고 생존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부분은 그것은 이렇게 한 7가지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산재 사고 사망에 관해서 하면요, 여러분들 산재 사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고로 인한 사망,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진폐증이와 같은 소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약 1년에 2,000명, 2,100명 가까운 사람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 800명 정도가 산재에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1.5배인 약 1,200여 명이 주로 심장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과로사라든지 혹은 또 진폐증이라든지 화학물질 중독 이런 성명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의 숫자만 비교하면 직업병, 소위 말하는 질병이라든지 질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계속 좀 줄어드는 경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들이 산재 사고 사망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이유는 사고 사망은 한꺼번에 10명, 20명, 심지어 많게는 40명 죽는 그런 큰 사건으로 일어나고 바로 죽기 때문에 언론에 관심을 끄는 반면에 이런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위험에 노출된 뒤에 10년 후에 길게는 40년 뒤에 죽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선진국 갈수록 문제이구나. 지금 일본과 독일과 영국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산재 사고 사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코로나19라든지 다른 우리 감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엄청난 돈도 쏟아붓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년은 또 계속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독일하고 달리 금융이나 서비스 위주가 아니라 건설, 제조, 조선업 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재 사고가
상황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생 고령화가 진전되어서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건설 현장이나 소설비 가보면 주로 60대, 70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죽는 산재 사고 사망의 3분의 2가 다 50대 이상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1년에 사고로 해서 사망하는 사람만 110명에서 120명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노동자들 어떤 규모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표에서 보시듯이 그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지표로 삼는 것이 노동자 1000명당 몇 명이 사고로 죽느냐 이게 사고 사망 만율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한 노래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미미하게 2024년도는 812명이 순재를 했고 처음으로 제가 임기 중에 0.39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0.4대 0.5도 있다고 그러나 아직 발전을 먼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몽골 벌써 패스라는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무 자격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히 이 나이 비자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보면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인데 몽골,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예.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 비자가 체결된 줄 알았더니만 이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우리가 이 E3 소위 말하는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전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이나 몽골처럼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주노동자가 여러 유형별로 주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제조업체 이쪽이 많지만 최근에는 단기간 계절로도 한 4개월간 깻잎을 따고 과일을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데 오고요. 일부 이제 돼지 키우고 하는 농축산업도 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여러 가지로 한국이 아까 발표 우리가 된 것들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이 잘 돼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인권 선진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간 노동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단기간 계절 노동이든 또 다른 부분이든 상당한 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게는 단기간 계절 노동자들은 15,000달러를 내야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임금 체불 문제 이번에 한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무총리는 절반을 줄이겠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직접 앞으로 체불 임금 어떤 제재를 세게 가해서 아직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또 이탈 보증금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주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 다른 데를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쇠불 고치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을 많이 내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자살해 준다든지 이런 소리를 꺼내놨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맞추는 이유는 우리 전체 사고 사망이나 이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인 미만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근로기준이 직업이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이런 부분이 많죠. 이 50인 미만, 그 다음 5인 미만을 합치면 여기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4분의 3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이 관리를 할 만한 안전을 관리할 만한 채용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자기들 자신이 어떤 그런 데 투자할 만한 인력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회사를 그냥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싼 인력을 임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난 비자를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소위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중견기업이나 기업보다는 일을 시키는 것이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 근로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제 모토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안전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어나는 사고 사망의 주 형태는 추락, 긴 부딪힘인데 이것이 이 전체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60% 상당인가 되고요. 그런데 이 3대 사고 여기에 안전보호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을 하는 그런 전문 서비스 유일한 기관인데 거기서 3대 사고 예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위에서 안전모를 쓰더라도 6m 이상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특히 추락이 가장 많고요.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고 사망은 직접적으로는 돌아서서 죽고 유독 가스를 마셔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소위 간접적인 원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간접적인 원인을 통수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섭이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그래서 주로 매우 새로운 환경, 위의 환경, 이런 환경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떤 소위 이 사람을 고용하는 업주들이 아주 자기만 나가든지 회사의 이익만 최선을 한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를 유주노동자들을 한국인과는 다른 한계가 2배가 낮은 사람보다는 이런 식의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매우 위험해져서 생명을 위험했고요. 장시간 노동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망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기술 요인, 감시 장치를 달고 거기에 안전모를 쓰고 안전모를 걸고 열심히 하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원인들 이것들을 해결해줘야만 독일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주면 결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도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보면 한국이 38개 OECD 회원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38개국 가운데 34번째로 좋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지금 사고 사망 많음률이 0.2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한국은 작년에 2024년 0.3으로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저번에 5개년 소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0.29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0.29 가겠다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가겠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계속 가겠다는 말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교육을 좀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이 서툰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본부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디랭귀지 소위 비언어 이것이 한국 공통어니까 가장 쉽다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추락할 수 있다. 어떻게 올바른 작업 방법이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말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말 잘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도 자기가 말할 수도 있고 문제 침해 당했을 때 호소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센터들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농구청,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날 비자 모든 강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민재단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이제 광역단체별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안산이나 부산, 인천, 김해, 양산, 창원 이런 쪽에 그런 공공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그마한 더 좁게 해서 민간 소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위 제가 2022년도에 창원에서 16개국 E9 비자로 들어오는 필리핀이라든지 몽골이나 이런 주한 대사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노동 가서 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위험함에도 가족하고 떨어져서 사는에 불구하고 여기서 3년간 5년간 열심히 하면 모두 가서 가족들과 평안하고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일념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그 노동자나 그 가족들의 문제 보면 그 국가의 문제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그런지 많은 빚이 벌어진다면 경제선진국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보다 더 잘 주는 위험한 일을 시킨다. 이런 국격의 문제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미가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런 일들이 나름 잘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막대한 자금도 한국에 들어와서 빼앗들이며 꿈꾸는데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과 약속을 대한민국 지킬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 가운데 아마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년공 10대 때 13살, 14살 때부터 시계공장이나 다양한 공장 시기를 했고 산재를 당해서 팔을 다쳤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부는 없습니다. 공소를 그래서 상당히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안전 문화라든지 우리 국민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기대는 걸고 있지만 여기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 여기 이주 노동자를 보낸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정치 책임자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대한 자료를 아주 짧게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먼저 발표하신 분들 어떻게 바꾸시고 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일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 성장 과정,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십시오. 시기가 없어서 나는 좀 말을 잘 못하고 말도 좀 길어지는 형이 돼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이주 문제, 이주가 왔을 때 가정 또 마이그레이션 문제 제가 워낙 세미나를 개최하는 도시계획에서 살던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가수님은 이제 한국 경험을 개발조사를 그래서 개발조사 뭔가
뭐 도움이 되지 않나 그걸 의식해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의 목적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행복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어떤 상태가 제일 좋은 건지 사실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벤담의 진리 유틸리테리안 공유주의 18세기 제레미 벤담이 교와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배운 그 단어는 굉장히 아직도 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전체 이익을 본 사람이 행복이 증가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도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면 그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원리가 전부 다 경제학 기본 원리에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목적에서 볼 때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느냐, 정부가 국가가 경제사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 상당히 모호하듯이 몇 가지 주요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유엔의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매년 조사되는 건데 거기에 나오고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없이 나오고 또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이 자료는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갖고 이게 있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몽골 발표에서도 왜 해외를 이거 말하냐 더 잘 살게 산다는 얘기, 잘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잘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잘 사는 것만 갖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UN 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23년까지 3년까지 복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 소득이 굉장히 자산되는 것, 즉 소득수준이 높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화면을 나오고 있고, 여기 뭐 빛을 다 안 되는데 여기 랭크 오브 해피, 랭크 오브 인컴, 거기서 그저 해피로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그 시간에 2021년부터 3년까지 제일 행복하다는 나라가 국민들은 핀란드 1위에 덴마크 2위, 그쪽 5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거는 애초가 바뀐 거예요 지금. 애초 인컴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핀란드는 소득 1년 소득이 15위고 덴마크는 9위.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마다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있죠 지금. 행복 수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복 수준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한 18개 차이가 나요. 제일 심한 게 홍콩이. 소수율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낮에 그래도 49의 차이죠. 이게 소득 수준만 갖고 얘기하기 힘들다. 또 그에 비해서 중간에 카자흐스탄 여기 보면 소득 수준은 49위밖에 안 되지만 69위밖에 안 되지만 행복 수준은 49위로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이 얼마였지? 한국이 안 나가는데 한국은 저것은 낮에 50몇인가 지금.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소득 수준이 151이지만 75위고 몽골도 109위지만 77위.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수준이
높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이 어려운 나라보다는 행복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 아래는 뭐냐면 입소스라고 얘기한 프랑스자료인데 이거는 보면 여기는 150국을 조사한 거예요. 프랑스쪽에. 이거는 한 30개국 조사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잘 사는 나라는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몇 개만 들어가 있어요. 한국도 들어가 있죠. 한국도 있고. 이것은 행복 수준의 1위 나라가 인도가 1위예요. 근데 그 나라가 유엔의 행복지수는 126. 그 네덜란드가 2위지만 저거 잘 사는 나라니까. 멕시코도 3위인데 멕시코도 유엔에서 높아 25위.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4위인데 유엔 지수는 75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근데 이건 뭐냐면 소득 수준만 갖고는 행복을 얘기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 수준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걸 이 자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유엔 자료를 갖고 이제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하면서 발표하면서 제가 회계 분석을 발표하는 게 나와요. 그걸 이용해갖고 제가 이렇게 기호들을 분석해 보니까는 세계에 있고 OECD에 있고 한국이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엔 자료에 보면 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한 50% 특히 한국은 소득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셜 서포트는 뭐냐면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높죠. 한국은 이제 세 번째 높죠. 그리고 이제 헬스 라이프 스펙터스. 기대생명이 건강 기대생명이 3위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민간의 역할, 가족의 역할을 강조해서 설명해 놓고, 요거는 이제 사회 지출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조사한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회 지출, 정부 지출을 생각했던 거고, 요건 이제 초이스, 이건 선택의 자유 같은 건 여기서 이렇게 행복에 주잖아요. 다 자유가 어느 정도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나라는 자유가 중요하겠지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봐요. 이런 등등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럼 이제 행복의 이런 행복 지수에 가장 문제가 제일 뭐냐? 물론 여기서 이제 행복하다는 대답이 유엔의 경우는 10점 만점을 해서 0부터 10점까지 매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입소스는 네 단위를 나눴어요. 아주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아주 불안하다. 이것은 내놔서 작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엔 자료 하는 게 있어요. 유엔 자료 아니에요. 그다음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뭐가 제일 문제냐? 사회 지출. 선진국들은 대체로 사회 보장 같은 게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서 그 정부가 개입하는 데이터가 바로 사회 지출, GDP에서 얼마큼 걷어지고 있느냐. 돈이 있어야지 물론 지급하죠. 돈 없는 사람이 공부할 지급하죠. 그리고 사회 지출을 한 나라들은 아까 그 핀란드 같은 데는 31%를 SGDP가 뭐냐면 위에 저기와 같이 사회 GDP에 대한 사회 지출 비율이 그 31%. 이제 OECD 평균이 23%예요. 굉장히 높죠, 여기가. 다른 나라들도 다 높아요. 특히 북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 높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크로하게는. 그런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여기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런 데는 사회 지출률이 14.5%
10% 이하, 데이터는 제대로 안 나와 있어도 10% 이하로 이렇게 뭐 한국은 24.4%예요. 뭐 이런 등등은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코스타리카는 행복지수가 안 써있지만 이 신뢰율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 수준도 낮고 사회지출비도 낮은데 행복지수가 높아. 멕시코도 소득 수준이 낮아요. 한국에 비하면 우리도 한 10,000몇천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보다 훨씬 낮죠. 한국에. 그런데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이 사회지출비도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지출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이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맨 밑에는 그 유엔 조사에서 사회 지출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까 얘기한 건강한 기대 수명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3위로 나오죠. 이게 소셜 서포트 그다음에 아까 먼저 그래프에서 3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걸 중요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시면 근데 뒤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 소스 어려워 있어요. 이 소스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좀 매크로 데이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그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마인드 하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회 지출들은 영향 주는 게 여기 건강한 상태, 자기 재정 상태, 뭐 이런 등등, 또 이제 주거 조건, 주거 환경이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거는 상위 3개의 중요한 거를 선택하라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같이 보면은 더 높은 게 뭐냐면 입소서에서는 아이, 가족 이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자기 대접받는 이런 거. 그리고 뭐 사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 국가가 뭐 자유주의를 만든 측은 높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회 경제 구조가 굉장히 경쟁성이 치열하다.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코스타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경쟁성이 심하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저렇게 게으르고 뭐 그런 비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낙천적인 나라.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경쟁에 따른 상대적 빈곤에 따른 어떤 행복에 대한 이 감축 효과가 적지어졌다. 그러니까 행복치는 높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가족 및 그런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게 이 세 번째로는 상대적인 문제. 행복은 아까 얘기한 것은 이 도지하는 행복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절대적인 의미고 행복은 또 상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배지수 얘기가 나와요. 진위계수가. 이게 이 진위계수가 좋은 나라일수록 뭐냐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아까 얘기한 어디에 여기 뒤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나라들은 진위계수도 0.4대를 약간 멕시코나 무슨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진위계수 0.440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진위계수가 낮아서 행복하다. 그렇다고 해서 진위계수가 낮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도 또 시장 소득에 사회 지출이 증가하기 전에 그 전에 진위계수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더 높아. 그리고 이제 그에서 사회 지출을 하고 나서 국가 재정을 지출하고 나서의 진위계수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0.3
트러블을 했어요. 그리고 한목도 높고 이제 그런 특징을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게 뭐냐면은 이제 진위계수가 그럼 진위계수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60년대부터 2023년까지 왔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수익이 높을수록 진위계수는 떨어져요. 여기 뒤에 그림 좀 봐주세요. 그림 뒤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 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길게 봐서 이렇게 쭉 해서 하얗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30년, 40년, 50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근데 요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각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게 쿠즈네츠 곡선이 경제가 막 발전할 때 그때는 처음에는 막 구매주가 나쁘다. 우리도 1970년대 80년 초반에 이게 나쁘고 그 후에 가면 이게 떨어져. 어느 정도 가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선진국 제가 영상을 주로 여기에 발시하고 있었고 근데 요 상태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만불 상태. 만불. 내가 옛날 고산에 있을 때 추정하는 시간 이용을 써보니까 한 900몇 개. 2020년 가치로. 그리고 그거는 다른 그 당시에 구기네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돈도 대략 그 상태. 70년대. 그러니까 이게 만불이라는 게 그게 우스갯지만은 현실에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근데 왜 이게 강조해 주냐면 지금 이 키르기스탄이 서구순이 지금 만불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도 지금 만불 가까이 가요. 수년대 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가져야 된다는 얘기, 비교가서는. 그리고 이 넘어가서는 이제 이게 1인당 소득이 4, 5만 불. 네. 내 계산으로 해서 6만 불대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그 표에 나오시면은, 그 아까 먼저 그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만불대, 우리나라 기준 볼 때는 이 만불대가 이렇게 나요. 이게 뭐 얼마큼 정확한지 몰라요. 뭐 계량 분석에서 나오니까 만불이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보세요. 6만. 그 나중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뭐 나는 마음이 이거 다음에 나오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해서 6만 1,000불인데 이게 이제 이 OECD 다른 나라들 특히 북구 유럽들이 상당히 연안조스럽게 많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인데 보통 한 4, 5만 불대 우리가 지금 4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 5만 불대의 경상가격으로 그때 아마 이게 이 수정상으로 보면 이제 꾸준히 이거 1코가 되고 이런 상태로 간단히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길게 봐서 이게 순환을 하잖아요. 순환인데 여기 순환도 크고 여기 작고 좀 크게 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그럼 무슨 이런 분배 지수와의 관계를 볼 때 어떻게 사회정책을 이 개발도상국이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이 크게 세 단계가 나왔어요. 아까 그림에서 올라가는 단계, 분배지수가 악화되는 단계, 그리고 나중에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단계, 그리고 분배지수가 다시 또 악화될 수 있는 단계, 그 세 단계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이걸 하냐면은 지금 뭐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나는 대략 2단계 아닌가를 생각해요. 2단계. 지금 이건 좀 넘어서 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만불대나 뭐 이하. 그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소수도 그렇지만은 그 경제가 어느 정도 테이크오프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 요거 다음 단계로 보세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 단계로 다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2단계로 들어가면 물러서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 못 사는 걸. 이미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그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2단계에 가면은 이 분배가 이제 또 이제 악화돼. 그러니까는 아까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실업률도 거의 없어져가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선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서 발전을 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이런 갖고 오고 이제 그 아래 나라들은 좀 아직 여기 못 온 거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아까 강조했던 사회 진출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90년에 이미 테이크오프 넘었어요. 70년대 말부터 우리가 테이크오프 당겼는데 이게 그때는 한국 90년 자료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게 사회 진출이라고 하죠. 2090년은 이거밖에 안 돼. 일본도 80년대부터 이건 테이크오프. 80년대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게 9.8%가 안 돼.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적어놓지 못했습니다만 카자흐스탄은 2014년에 10.4%인 것 같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이게 굉장히 높아요. 10.5%. 그리고 몽골은 내가 인터뷰 보니까 영어로 계산하니까 8.8%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우리보다 나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사회 문제를 좀 참수한다 그러지만 사회 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럼 이런 때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저희 여기한테 하는 때 이거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아까 나중에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때는 천상 이전에 처음에는 빈곤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이때는 빈곤 정책을 넘어선 그런 정책을 써가야 된다.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제도 모양은 다 갖춰져 있지만은 북한에 가도 보니까 모양은 다 갖춰져 있더라고. 사회주의 국가들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그렇다고 다 갖춰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북한은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그거 전부 다 선생한테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상교육이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도약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길을 잘 들었어요.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 경제는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물러서지 않는데 계속 비틀거려. 그 수준에서. 그게 아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는 이제 내가 아르헨티나 들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1980년 46분 71불이 한국이 그때 1744불이. 훨씬 이거 비교도 안 되는 달에 여기 소주가 퍽퍽 나오는 달에. 근데 지금 얼마냐? 2020년에 1532달러예요. 그 현재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가격으로 지금 아마 2, 3만 불 될 거예요. 사실. 이 얼마나 폭락을 한 거예요? 또 아르헨티나 이게 옛날 세계 10대 국에 들어갔던 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다고 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소득이 2010 이거예요. 물론 지금 이날 기복이 10에서 이건 2020년이고 2024년은 조금 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그러니까 조금 내가 미리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가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단계가 좀 빠르니까. 그러니까는 이 시사하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에 아까 얘기한 주제가 국민 행보가지. 결국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 행보였어 보니까. 그것을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이 이미 두 나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를 막기 어렵다. 어느 그 독재자가 나와도 그 욕구를 막고 나서는 지속이 안 돼. 안 돼. 그 대신 계속 해낼 수가 있죠, 독재들이.
그래서 어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테이크오프 단계에 가면은 분배 계수가 나빠질 수 있다잖아요. 사회적 분배될 수 있다. 그 균형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해주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어느 쪽 많아서 이제 그게 좀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평등을 주기 위한 경제사회 균형 정책. 그게 오히려 지금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지출이 좀 많은데 그 지출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겠지.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거에서 균형적인 방향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이제 두 나라 제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특히 저걸 들으냐면 두 나라가 다 자원 부국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가 아마 카자흐스탄보다 좀 더 많았고 옛날에는 몇 번째라고 저기. 또 이 아르헨티나는 땅이 비옥한데 땅덩어리도 크지만, 그래서 그게 그 땅에서 나온 것만 먹고도 그때 옛날 세계 10대 5대 국가를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로부터 얻은 돈들을 어디다 썼느냐? 그거를 왜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발전시키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날일수록 또 독재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패하면 그게 벌써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굴러가진 않아.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금 주지만 그게 결국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그 얘기하는 게 소수. 그래서 이 자연부유국이고 더구나 이 두 나라는 약 사회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그 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이 지난번에 몽골 방문했을 때 얘기했어요. 경제 발전 단계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내가 16년 전에 갔을 때 몽골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울란바토르 시민을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서 그리고 사회도 잘 발전 규정적으로 발전하냐,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세 번째가 되지만 크게 와서 두 번째인데,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주의, 개인과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많이 잃었어요 지금. 근데 어느 나라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아무리 못된 나라도 가족은 제일 중요해. 하지만 그 가족으로부터 이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정도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할수록 가족주의가 개인주의하고 가족주의는 줄어드는데, 다행히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은 우리나라의 옛날 비슷하게 가족주의가 많아요. 우리 고려인들이 계시지만 고려인들이 얼마나 그 강한 가족을 갖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코스타리카나 무슨 멕시코같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약간 못하고 그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건 이제 뭐 여기 해당은 안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딴짓 잘해. 그러니까는 여기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노력에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이미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놀아먹고 살거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카자흐스탄도 뭐 5개년 개고세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자원 우정 국가에서 저희 좀 경공업 또 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이제 카자흐스탄은 도로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국가 기반 산업 그리고 이제 경공업을 해서 그게 나중에 수출 시장 산업 가서 결국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은 10% 아까 8.8%지만 그게 20% 30%까지 이제 사회제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자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하시는 분이 이 넓은 시각에서 카자흐스탄에 도움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토론해 주실 분 두 분은 간단하게 토론 좀 해주세요. 우리 윤준석 목사님하고 홍종환 교수님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네, 이 저는 그리고 공강에서 분담을 드렸습니다. 앞에 두 분 발제를 제가 더 토론하기로 하고 조금 또 오후 타임에서 뒤에 두 분 발제를 가지고 우리 홍 교수님 이제 토론을 하셔서 제 앞에 두 분 발제가 발제하신 분들이 또 다들 나가셨네요. 지금 발제하신 분들이 순서를 카자흐스탄 그 그러면 게시돼야 될까? 아니 그 이제 할만 해요. 아니 그래도 기록에도 안 남겼습니까? 여기 녹화라고 생각하세요. 기록 아니, 녹화 아니, 순서를 바꾸면 되죠. 저는 그 사이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얘기입니다. 그래도 간단히 짧게 할게요. 짧게. 안 계시니까 짧게 할게요. 네, 짧게. 문제만 늘 던지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발제를 보면서 이게 그 세계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의 현상에 속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짧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요. 이 자료집 41페이지에 표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에서 예,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한 그 외국 파견 노동자라고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성공한 액수가 키르기스탄은 그 GDP의 21%,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은 그 GDP의 48%. 예를 들면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번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재투자가 되지 않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박수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활동 광부하고 그 강사들이 많이 나갔죠. 오늘 갖다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화독 그 광부가 63년도부터 77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7,936명이 파견 나갔고, 간호 같은 경우는 1964년부터 70년까지 11만 5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식 통계가 64년부터 75년까지 송금액이 1억 7천만 달러 송금액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 한국 수출 대비 비중을 볼 때 1966년에는 1.9% 정도 차지했고 1967년에는 1.8% 정도 그 수출 총액에 대비. 이건 순수익 개념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GDP 대중 비중을 볼 때는 66년에는 0.11%. 그다음에 67년은 0.1%. 그러면서 화독 광부나 간호원들의 그 송금이 그 당시에 또 국내에서는 국제 뭐 국제 노동 시장이라는 거 뭐 영어까지 나와서 좀 비슷하잖아요. 영어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기여를 갖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나라들은 먹고 사는 데서 없고 우리는 이제 그걸 더들여가지고 경제보험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갖다 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일하고 협정을 해서 차가 내수를 해가지고 이제 충주 비료 공장을 갖다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비교 속에서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에 대한 어떤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못 듣게 됐고, 또 하나는 54페이지 두 번째 이제 발제에 대해서 보면 54페이지에 위에서 12번째 줄에 보면 또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저민원 노동자, 계절 노동자의 어떤 불충분한 어떤 그 사회보장이라든가 또 공무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그 계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심한 희망적으로 이제 농노동자를 중심해서 보면은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하루 18시간씩이나 일하고 그러다 거기서 죽기도 하는 걸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제 종교 NGO 활동하는 건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이제 또 수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을 갖다 이제 NGO 차원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가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수아 교수님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본 지가 뭐 1년이 10년 넘은 것 같은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안 이사장님은 참 뭐 최근 자료에 해가지고 또 실제로 또 현직에도 지금까지 있고요. 별로 아주 저 어떻게 말할 것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이 그런 죄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하고요. 제 생각에 뭐 우리나라에서 다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경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우리보다 그쪽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아까 뭐 영국 예도 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그런 거를 해결을 했는지 하는 거를 좀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은 교육을 뭐 3시간만 받고 3일만 받고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요. 3일만 한다는 얘기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하나 어떤 뭐 모르니까 제가 3일 만들어서 있었고 3일. 아니 여기 오늘 교육할 때 3일 들어올 때 3일 들어올 때. 그건 1시간. 네? 1시간. 1시간 한다니까 이제 1시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3시간으로 좀 되겠다. 그러니까 1시간 3시간 안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쪽이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한 분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걸 좀 유심히 관찰해서 그게 또 흉내를 좀 내보는 우리 옛날에 흉내 잘 내잖아요.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 대표님 발표하신 거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소위 말해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맞는지 틀리는지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제 생각에 아마 석사기 논문 때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거는 몇십 년을 지금 그쪽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존경스럽고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그리기 전에 특히 그 기니예수하고 성장률인가요? 이게 소득 수준 아니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영유자하고 또 그놈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둘 관계가 이 처음에 있었던 관계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그 관계가 같은 모양의 관계고 꼭 같은 것 같았던 서로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기서 이제 소득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다른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왜 그런 소득이 다른데도 그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나올까 하는 한번 먼저 한번 좀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보아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또 장기 추세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중기 추세는 여름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 자체가 그냥 내비로 둬버리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하루 천장까지 올라간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를 하면 좀 또는 그런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량 분석하실 때도 조금 구간 나눠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게 조금 이제 그런 모양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공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프로에서 나를 꼭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우리 홍 박사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옛날 몇십 년 전에 옛날 쿠즈네 역유할 것이었는데 아마 여기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을 하면은 이 소득분배 상황이 좋아진다 그런 구간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제 정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좀 긴 섹션을 세션을 우리가 질문이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질문 있으세요? 했다고 질문을 쫙 했는데 답변을 하시겠다. 답변. 질문을 했어요. 했어요. 답변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왜 답변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질문의 여지는 이제 주노동자, 노동자에 대해서 혹시 선진 경영이라도 일본은 어떻게 좀 했는지, 그다음에 입국전에 교육 안전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E9 비자 단순 노동자들 지금 16개국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16개국의 산업인력공단에서 TBS 센터가 있습니다. 화면에 중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국전의 교육의 주체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시간 소위 70, 60간 하여튼 일주일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딱 안전 설명하고 하면 1시간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이 부분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그럼 노동부가 그러면 25년부터는 한 3시간 좀 늘리자 있고요. 입국 후의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활동을 해요. 하는데도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해당 국가도 이 사람들 그냥 안전 그 나라 누가 강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별로 없고 그냥 빨리 내보내는 거죠. 오는 사람도 빨리 들어가서 또 회사 가서 돈 벌고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회사로 내보내고 난 뒤에는 회사에서 빨리 일 시키고 바쁘지 그 사람한테 다 교육하고 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는 바꿔야죠.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가 조선소 수리하는 이렇게 하는 곳인데 토요일날 휴일날 그때 일주일에 하루 쉬거든요. 그 휴일날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 우리말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했는데 물론 돈을 주죠. 그 교육받는 시간만큼 해당되는 일당은 다 줍니다. 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왜냐하면 우리말 잘 하니까 소통이 되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소위
이 자가전 안전점검회의 소위 그런 그것도 기획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생산도 하고 좋다 그런데 대부분 생산을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부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면 그거를 좀 잘하는 데는 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정부가 좀 일부 상당 부분을 대준다든지 1년에 쏟는 비용이 중소기업들 지원해주는 비용이 한 1조가 되거든요. 안전보험공단에 쓰는 데는 1조가 좀 넘습니다. 1조 2천 쓰는데 그런데 지금 EPS 토픽 아까 보고서 말씀하셨지만 문제 이름을 보니까 우리로 같으면 문제은행에 있는 거 공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들어와서 어떤 친구는 말을 좀 들어오면서 잘하는 친구가 극히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소통 안 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주 거기에서 비닐을 물러 쌓여서 했던 그 친구 그 친구 스리랑카 친구도 전혀 우리말을 거의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인권 침해 대상이 되고 사망할 경우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중소기업들은 빨리 와서 때려치 하는 공공용 때문에 그런 관계없고 또 그거를 정부가 금지할 수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와서 3년 하고 앞으로 잘하는 사람은 5년, 10년씩까지 있을 수 있는데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고 기하시키고 안 그러면 이리스도 조금 높은 직위를 주고 월급을 훨씬 더 주고 그런데 그 길이 그 가는 길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독일 연구 가서는 그 문제를 안 물어봤고요. 일본에서 물어보니까 일본은 적어도 일본에 와서 일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진짜 하이클래스 반이니까 일본은 아예 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불러들여서 철건, 베트남 철건 공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좀 낮은 거예요. 우리도 좀 높이자. 높여주면 한국 올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문을 좀 높여주면 돈 좀 주면 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이 주면 들어오는 순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긴 세션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대로 17시 10분까지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 세션 마지막 종합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브레이크고 계속 하죠. 그러니까 종합토론을 끝내버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계속 하는 걸 지금 계속 하려고? 네, 계속 하는 걸. 어떻게 계속 깔끔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되면은 모두 피곤하고 상당히 지루한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종합 토론이라고 하는 이 세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맡고 시작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대로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다. 이건 뭐 송출국이나 반도도 민나라나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슈는 갈수록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합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종합토론은 오늘 토론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결론을 못 내겠고 단지 오늘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제자 6분, 그 다음에 토론자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또 사회하신 분, 이분들이 못다한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혹시 발제자 중에 꼭 이건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1분 말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제자 중 지금 2분 없으시고 지금 4분 남으셨죠? 한국 측에서 2분, 또 몽골에서 2분. 혹시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자기가 발제하냐? 오케이, 예, 먼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그 노동 이주자들에 대한 그 권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저는 이제 몽골에 살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내국인에 대한 권익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국인이 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또 다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면 내국인이라고 또 다시 또 불이익을 당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갔을 때 불이익 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몽골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뭐 4배 이상의 그 똑같이 입장료를 받아도 4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집세를 내도 훨씬 더 비싸게 내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정부에서 내국인도 좀 뭐죠? 외국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상호주의로 해야지 예. 항상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는 약간 예, 좀 이게 무거운 예, 충분히 외국에 사시니까 거주하니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불평등 관계죠. 그렇죠. 예, 이것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발제적인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 자, 그러면은 토론자 중에 또 오늘 발언을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 유 위원장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또 마이크 잡아서 또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를 갖다가 그 토론 준비를 갖다 하면서 예. 또한 이게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해서 그 당시 그 저출산율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제가 독일의 저출산율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 독일의 아동수당하고 연관됐을 때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다 아동수당 똑같이 준다. 그걸 갖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던 걸 보니까 독일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는 게 예전에는 3대 업종을 갖다 위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그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수용 노동자들을 바뀌는 걸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전반적으로 그 여기는 이제 지난번하고 여기고 그때 같은 그 연결점을 볼 때 그 발전 과정이라든가 아까 예. 일본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 그런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다음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코멘트입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네, 제가 그냥 뭐좀 대표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나누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어려서부터 꿈이 뭐야 그 꿈을 만들었잖아요. 그 학생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꿈에 따라서 꿈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과 양성, 교육, 나중에 그 승진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 꿈이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행복 지수가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꿈이 없어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에 김지연 1982년생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꿈이라는 개념의 부작용이 그렇구나. 네, 꿈이 깨지면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까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꿈 없이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행복 지수가 경제
발전과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사모님 중에 혹시라도 좀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우리 세미나 참석에 너무 서운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발표 혹은 코멘트 기회를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죠. 예, 사모님이시고 아까 이거 좀 예, 말씀하세요. 사모님한테 기회 좀 예, 뭐 사모님, 사모님한테 기회 좀 잠깐 그럼 조 교수님 간단히 말씀하시고 혹시 사모님 중에 하실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하고 이 카자흐스탄 두 분 발제하신 분들은 제가 좀 질문할 거 나도 좀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게요. 중앙아시아 아까 느낌이 우리 흔히들 그 보면 선진국에서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서 인류만 가능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아마 상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또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주 노동자의 그 유형이 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한국보다도 더 뭐 자기 그뭐 혈연이랄까 아주 중시해요. 자기 가족의 그거를 깨진 탐문에서 오는 것은 그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자기 분야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제임금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가에서 가기로 말하는 것도 불구하고 법적인 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사실 보면 그게는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주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막 그 기업이 요구하는 네. 인력이 요구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좀 더 많은 요구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라기 와가지고 한 게 아까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있어서의 주고받는 관계 필요성에서 그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 이 AI라든가 이 전체가 되면 이제는 하나의 지금 초래되잖아요. 그러면 AI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사람 인력이 이제 주고가 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될 것인가?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떤 좀 더 창조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정말 이게 그 다음에는 또 휴먼 서비스를 줘야 될 부분. 기계가 하다 보니까 사람 손이 안 가면 이 일종의 감정 노동이라든가 이런 거, 혹은 문화, 예술 같은 거 이런 것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것에 대한 문제도 좀 우리가 아까 그 이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지금은 이제 뭐 즉흥적 필요성에 의해서만 하는데 그것이 아닌 상호 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주고받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그 권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서로 상호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 위주로 가니까는 아까 우리 독일과의 관계 아까 그참 이야기 듣고 아주 좋은 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려운 박사님이 독일에서의 경우에서 국가가 해가지고 고인력이 나거든요. 특히 간호사들. 그다음에 그 광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촌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좋은 고인력이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가족만 쓴 게 아니고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자본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거기 실제로 볼 때는 그냥 이주 노동자지만 이주 노동자가 아닌 국가가 바탕으로 하는 아까 아시아 중앙아시아처럼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서로 도와주면서 크게 되고 예. 이런 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예. 오늘 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면 아까 마지막에 했던 우리 박수일 전 세계가 같이 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꼭 경제만 가지고 행복이 될 것인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삶을 인생을 한 번 딱 사는 건데
거기에서 같이 좀 더 잘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께 생각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혹시 말씀 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저 학생들이라든지 오늘 일하는데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 계시죠? 또 오상원 박사. 말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오상원 박사.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박수 원장님께서 좀 지명하셔가지고 제가 예. 사실 뭐 저는 일단 그 한국에서 계시다가 알마트 이제 오셔서 불편한 점 많으실 텐데 나중에 그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라겠고 예. 또 항상 여기 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잘 모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세미나 들으면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저는 가장 문화를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노동 분위기라든지 노동 손출, 뭐 노동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 지금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제조업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석유 원유만 있고 그걸 가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 이제 다 맡겨버리고요. 그래서 알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만 만들지 당연히 만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그 알마트 한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이 한국 하나로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많이 배운 뭐 대학생 이상급들이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임금이 3배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동을 이제 하러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고 유선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양해학설을 많이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진 게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석사 논문 때도 아까 그 카자흐 그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자흐스탄에도 그 예전에 1960년대에서 80년대 송출된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대기근도 있었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돈을 벌자라는 그 카자흐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우루체라든지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 되면서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카자흐 경제가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 현지인들이 왜 외국에 도망갔다가 와서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차별도 이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 초반까지 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자민족이고 자국에서 일을 하는데 약간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좀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차별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도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저녁 식사 하셔야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제가 시켰습니다. 우선 오늘 이 세미나의 의의랄까 좋은 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야 할 길을 찾고 또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이런 어떤 학술적 분위기 혹은 정책적인 어떤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을 주도하신 학회 쪽에 또 도움을 주신 카자흐스탄 몽골 여러 국가 대표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토론 사회자로서 몇 말씀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열이 나고 소화가 안 된다. 단순한 소화 불량인지 에이즈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 증상에 따른 처방을 해야 환자가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주노동자 문제 이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은 방향 설정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이 세미나의 종합 토론을 제가 맡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이 뭐냐,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토론된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아주 축약을 해보니까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열악한 노동 환경,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이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어떠냐, 법적으로 미달한 숙소에 그분들을 지금 살고 있다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장에. 근데 우리나라 이런 한국에는 주택법이라는 그 법에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 이하에는 한국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 혹은 특히 이주 노동자는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인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한국은 경제 선진국,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인권의 문제고, 인간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갖다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정부가 제대로 분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 두 번째, 임금 및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 임금 채굴이 많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50명 이하의 중소 혹은 소기업들이 그런데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예를 들어서 변경 제한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 자기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점을 두 번째 지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 차별, 사회적 배제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장벽이 있죠. 문화적인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어느 발표자도 잠깐 언급했는데 UN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소위 아동들, 어린이들 인권 보호라든지 또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동은 그게 불법이든 적법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노동자의 자식이든 아니든 어떤 애들 노동에는 반드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경제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는데 인권은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내가 지금 속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이런 차별적 시선, 그 다음에 소위 범죄자 취급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말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많은 정부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증가의 그 이유나 배경을 보니까 그 개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나타나는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얘기죠. 이건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위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 제도적 경직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서 정말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식자들이 또 언론이 또 정책적 토론장에서 많이 논의되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이상 지적하지 않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간과되거나 지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모임, 세미나를 주최한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런 모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